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제8강으로 인종의 기원과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 자세하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여우 원숭이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서 인간의 모든 종족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이 진화 인종들과 섞여서 오늘날의 모든 민족을 구성했는지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우 원숭이 그림인데 영어는 리마라고 그러죠. 약 100만 년 전에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인 여우 원숭이 종류로부터 3번 연달아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김으로 인류의 직계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초기 리머는 서반구에서 진화했지만은 이 리머가 실제로는 이 남서아시아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그곳은 사실은 세 곳의 생명이식 중에서 중앙생명이식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 중앙생명이식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그 혈통과 섞여서 이곳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메리카 종류의 리마가 베링 묵지 다리 위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이 남서아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주하는 이 종족들은 당시 확대된 지중해 그리고 인도 반도의 높아지는 산 지역 사이에 놓인 기후 지역에 이르러서 그 인도 서쪽에 있는 이 땅에서 다른 유리한 혈통들과 합쳤고 이렇게 인류의 족보를 세웠습니다. 이 리머 종류 포유동물의 우수한 후손으로부터 두 집단이 솟아났는데 바로 현대의 원숭이족과 오늘날의 인간종이었습니다. 포유동물의 진화는 이렇게 시조 포유동물, 중간 포유동물, 영장목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시조 포유동물은 약 100만 년 전보다 조금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리마로부터 진화한 그 동물을 시조 포유동물로 칩니다. 그래서 이 기원은 북아메리카에서 기원했지만은 남서아시아까지 건너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 리마 종류로부터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의 직계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작은 활동적인 생물이었고 키가 거의 90cm였습니다. 그리고 버릇으로 뒷다리로 서서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자랐고 가능한 수명이 평균 약 20년이었습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이전에 나타냈던 것보다 부족 정신이 더 발달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상당히 세계적이었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통 일을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대단히 싸우기를 좋아했고 적극성이 있는 이 작은 동물은 메소포타미아 반도에서 1,000년이 넘도록 번식하고 퍼졌으며 신체의 종류와 일반 지능이 향상 개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족이 가장 높은 종류의 리마 조상에서 기원을 가진 지 꼭 70대가 지났을 때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진화에서 극히 중대한 걸음이 되는 조상이 갑자기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간 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시조 포유동물의 자식으로 우수한 한 쌍의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하나는 순놈, 하나는 암놈이 되었습니다. 조선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로 잘생긴 작은 생물이었고 몸에 털이 거의 없었지만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신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120cm 정도
조금 넘게 자랐고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덩치가 더 컸고 다리가 더 길고 팔이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히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졌고 이것은 거의 오늘날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큼 다양한 일을 하기에 아주 유리하게 적응되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후일의 인종만큼 걷기에 잘 적응된 발을 가졌습니다. 새롭고 우수한 이 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을 때 무자비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났을 때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전에 있었던 조상종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포유동물이 이제 거의 1만 5천 년 동안 세대로 따지면 600세대인데 이동안 세상에 무서운 존재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종자와 비교해서 중간 포유동물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고 잠재 수명도 더 길었고 그것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기초적 인간 특성 가운데 몇 가지가 이 새로운 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상이 전시한 타고난 성향 외에도 이 중간 포유동물은 어떤 상황에서 매스컴을 보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포유동물로부터 다시 두 쌍의 쌍둥이가 같은 시대에 출생하고 나중에는 갈라졌습니다. 그 두 쌍 중 열등한 쌍은 현대 종류의 원숭이, 비비, 침판지, 고릴라를 낳도록 정해졌고 우수한 한 쌍은 바로 사람으로 진화한 상승 혈통을 계속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우수한 쌍둥이 순놈 안놈 사이에서 다시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 새끼들은 아주 특별한 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장목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모보다도 몸에 털이 더욱 적었고 아주 어릴 때 몸을 곧게 세우고 걷기를 고집했고 그들의 주상은 언제나 뒷다리로 걷기를 배웠지만은 이 영장목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습니다. 그들은 키가 150cm 넘게 자랐고 머리는 그 부족에서 남들과 비해서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몸짓과 소리로 서로 교통하기를 배웠지만 이 새로운 표현을 결코 종족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약 14살이 되었을 때 이 쌍둥이는 그 부족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거기서 가족을 일으키고 영장목의 새 종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인간 가족의 직계이자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조 포유동물이 생긴 때부터 약 2만 1천 년에 걸쳐서 거의 900세대의 발전이 있은 뒤에 이 영장목은 갑자기 두 생물 참으로 처음으로 참인간을 출산했습니다. 서기 1934년부터 처음 두 인간이 출생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꼭 99만 3,419년입니다. 이 놀랄만한 두 생물은 참으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조상처럼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소유했고 한편 오늘날의 인류처럼 똑같이 완전한 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걷고 달리는 자요, 기어오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 인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12살에 완전히 성숙했고 약 75년의 잠재 수명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쌍둥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예비의 영이 쌍둥이 중에 여자의 마음 그리고 조금 뒤에 남자의 마음과 처음 접촉하여 인간의 마음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깊이 생각하고 고의로 결정을 내린 결과 그들이 집을 떠나 북쪽으로 길을 가자고 드디어 결심했을 때 그때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두 인간의 머릿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9만 3,408년 전에 유란시아는 네바던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행성으로 공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생물학상의 진화는 다시 한번 의지의 위험을 가진 인간 수준에 도달했고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드디어 사람이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도표는 유란시아의 생명이 이식되고 나서부터 첫 인간이 생기고 6 유색 인종이 생기기까지의 간단한 인류 진화의 도표입니다. 이 과정이
5억 년이 걸렸고 인간의 조상이 태어난 지는 채 100만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안돈과 폰타이고 이들이 자손이 안돈족을 이룹니다. 안돈족에서 바도란족이 나오고 바도란족이 네안데르탈인이 되어 50만 년 동안 지구를,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도란족에서 6유색 인종이 나타나서 그 후에 생기는 노족과 아담족에 생긴 안드족과 섞여 오늘날의 모든 인종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안돈 족속은 인간이 아닌 친척들의 버릇과 달리 숲을 피했습니다. 숲에서 사람은 언제나 침체되었고 인간의 진화는 반드시 오직 탁 트인 높은 유도 지방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훤히 트인 땅에서 부딪히는 추위와 배고픔은 행동과 발명과 인기응변을 자극합니다. 이 안돈 부족이 혹독한 북쪽 기후에서 어려움과 결핍을 견디면서 인류의 현재 개척자를 기르고 있는 동안 뒤떨어진 사촌들은 그들이 일찍이 공통으로 기원을 가졌던 땅 남쪽의 열대의 숲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95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의 우선은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멀리 옮겨갔습니다. 서쪽으로 그들은 유럽을 지나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갔고 우일의 동쪽으로 자바까지 멀리 파고들었으며 거기서 그들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소위 자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스마니아까지 줄곧 여행했습니다. 90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의 예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문화, 종교, 그리고 부싯돌 이용조차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문화가 퇴폐하던 이 오랜 기간에 잉글랜드의 폭스홀 종족, 그리고 인도의 북서쪽에 있던 바두란 부족들은 안돈의 전통을 덜어 그리고 오나가 문화의 어떤 잔재를 계속해서 간직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폭스홀 종족 외에도 분투하는 또 다른 문화의 중심이 동쪽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 집단은 안돈의 손자이며 이 바도난 부족이 인도의 북서고지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물로 한 번도 바치지 않는 안돈의 유일한 우선이었습니다. 85만 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들은 별똥하고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 안에 이 지역에 있던 어중간한 짐승 집단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거나 남쪽 숲으로 밀려갔습니다. 열등한 자를 근절시키는 이 투쟁은 그 시대에 산에 살던 부족들 가운데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 개량된 바다난 혈통의 혼합 후손들이 겉보기에는 새로운 민족, 다시 말해 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용사였고 멀리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에 있는 고지의 중심들로부터 차츰차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또 아래로는 북아프리카까지도 퍼졌습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이 이주할 때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80만 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습니다. 코끼리와 하마뿐이 아니라 여러 종의 사슴이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축은 풍부했고 말과 이리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성공한 사냥꾼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슴은 이 네안데르탈 종족에게 상당히 쓸모가 있었고 먹을거리와 옷으로서 또 연장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그들이 뿔과 뼈를 여러 용도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문화가 없었지만 거의 안동 시절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부싯돌 작업을 크게 개량했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붙인 큰 부싯돌이 다시 쓰이게 되었고 도끼와 곡괭이로 사용되었습니다. 75만 년 전에 밀제 빙상이 남쪽으로 진행해 내려왔습니다. 개량된 도구로 네안데르탈에는 북쪽의 강을 덮는 얼음의 구멍을 뚫고
이 공기구멍으로 올라온 물고기를 창으로 찌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부족들은 다가오는 얼음 앞에서 물러나는데 이때 얼음은 가장 널리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70만 년 전에는 넷째 빙하,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물러가고 있었고 사람과 동물은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후는 서늘하고 촉촉했고 원시는 다시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번성했습니다. 차츰차츰 숲은 아주 최근에 빙하에 덮였던 땅 위로 북쪽으로 퍼졌습니다. 65만 년 전에는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빙기 중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따뜻해져서 알프스는 얼음과 눈을 거의 벗어버렸습니다. 60만 년 전에 얼음은 그때 가장 북쪽의 후퇴점에 이르렀고 몇천 년 동안 쉬고 난 뒤에 다시 남쪽으로 다섯 번째 나들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의 사람과 동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전기에 있던 약한 건조성이 줄어들었고 알프스의 빙하는 강 뉴욕까지 멀리 내려왔습니다. 55만 년 전에 진행하던 빙하는 다시 사람과 동물을 남쪽으로 밀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은 넓은 지대에 넉넉히 여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뻗고 빙산과 당시의 지중해에 크게 확대된 흑해 연장 부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50만 년 전에 인도의 북서고지에서 살던 바도난 부족들은 또 다른 큰 종족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 무자비한 전쟁이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그 오랜 싸움이 끝났을 때 겨우 100가구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아있던 안돈과 폰타의 모든 후손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지의 바도난들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고지 높은 지역의 동북부에 살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특별히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삼키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6 유색 인종 모두를 낳은 주상이었습니다. 이 삼키 아이들은 19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머리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살갗이 태양빛에 노출되면 여러 색깔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19명 가운데 5은 붉고 둘은 오렌지색이고 넷은 누렇고 둘은 풀빛이고 넷은 푸르고 또 둘은 남빛이었습니다. 이런 색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자 더욱 뚜렷해졌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료 부족들과 짝졌을 때 그 자손은 모두 쌍킥 부모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행성 영주가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종의 분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도표로 나타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안돈족이 영국을 통해서 건너가서 에스키모가 되는데 안돈족의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현재 에스키모입니다. 안돈족은 다시 자바, 후주,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안돈족의 후손 중에서 인도의 고원지대에 사는 바도난 종족이 생기는데 여기서 6 상킥 유색인종이 생깁니다. 홍인, 청인, 남인, 황색인, 주황인, 녹색인이 생기며 이들이 인도와 티벳, 중국까지 분포하게 되고 그중 청인은 유럽으로 가서 아담과 노쪽이 만든 안드족과 결합하여 현재 백인이 됩니다. 노쪽은 안돈족 백인의 몸에 예루셈 시민 백인의 이전된 원형지를 혼합하여 이룬 족속을 말합니다. 6 유색 인종의 분산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진화하는 행성에서는 진화하는 6 유색 인종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홍인이 먼저 진화하고 뒤이어서 유색 인종들이 나타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유란시아에서 모두 6 인종이 동시대 그리고 한 가족 안에 태어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유란시아에서 이전에 안돈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사타니아에서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책이 어느 다른 세계에서도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 종족이 진화하는 유색 인종보다 더 먼저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홍인. 이 민족은 인류에서 놀라운 종이요. 여러 면에서 안돈과 폰타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총명한 집단이었고 상킥 아이들 중에서 처음으로 부족의 문명과 정보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부일처를 주장했고 지켰습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한 사람을 여럿과 짝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후일에 아시아에서 황인 사촌들과 심각하고도 오래 끈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의 발명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조상의 성향을 많이 물려받았고 이것이 그들을 너무 약화시켜서 황인 부족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이 적색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색인, 다시 말해서 홍인종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그때는 약 8만 5천 년 전에 때를 지어서 베이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이링 해협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아시아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그들은 다른 윤색 인종들과 섞인 혈통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이 홍인들은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초기의 기원을 가진 많은 가르침과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인의 직계주상은 행성영주의 세계본부가 후일에 벌린 활동과 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메리카에 이르고 난 뒤에 짧은 시일 안에 홍인들은 이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지적 영적 문화가 크게 쇠퇴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아주 맹렬히 싸움에 빠져서 이 부족 전쟁은 비교적 순수한 홍인의 잔재가 급속히 멸망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퇴보했기 때문에 이 홍인은 망할 듯 하였지만은 약 6만 5천 년 전에 우나무라론톤이 지도자요 영적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홍인들 사이에서 일시적 평화를 가져왔고 큰 영의 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우나무라론톤은 96살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의 큰 세콰이어 나무들 사이에서 본부를 유지했습니다. 후일에 그의 자손의 다수가 블랙푸트 인디안 사이에서 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우나무라론톤의 가르침은 어렴풋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위대한 선생이 있던 시절 이후로 결코 또 다른 지도자가 그들 사이에 보편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총명한 축에 속하는 혈통이 이 부족 싸움에서 거의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능하고 총명한 이 홍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대한 문명을 세웠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뒤에 이 홍인들은 백인에게 나중에 발견될 때까지 다시는 결코 다른 세계의 영향과 접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홍인이 후일에 아담 혈통과 섞여서 개량될 기회를 거의 완전히 놓쳐버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인은 백인을 다스릴 수 없었고 기꺼이 백인을 승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종족이 섞이지 않으면 둘 가운데 하나가 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둘째, 주황인. 다시 말해서 오렌지 쭉속인데 이 종족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나 세우려는 충동, 모든 것을 계속 세우려는 특이한 충동이 있었고 단지 어느 부족이 가장 큰 무더기를 만들 수 있는 거 보려고 광대한 돌 무더기를 쌓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진취적 민족은 아니었어도 그들은 영주의 여러 학교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고 교육을 받으려고 대표들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주황민족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아프리카에서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도착하는 녹색 종족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민족은 많은 문화적, 영적 바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 포슌타가 현명하게 지휘한 결과로서 높은 생활이 크게 부흥되었으며 그는 약 30만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었을 때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황인과 녹색인 사이에서 마지막 큰 싸움이 에집트의 나일강 하류 미역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끓은 이 전쟁은 거의 100년 동안 수행되었고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주황민족의 극히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진 잔재는 녹색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는 남색인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종족으로서 주황인은 10만 년 전쯤에 존재를 그쳤습니다. 세 번째, 황인. 원시의 황인 부족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그만두고 안정된 공동체를 세우고 농업에 바탕을 둔 가정생활을 개발했습니다. 지능 면에서 그들은 얼만큼 홍인보다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종족의 문명을 육성하는 문제에서 모든 상킥 종족보다 우수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형제 정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함께 살기를 배웠고 아시아로 차츰 확장함에 따라서 그들 앞에 있는 홍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적 본부에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이 있고 나서 큰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사이에서 한 번 밝은 시대가 있었는데 약 10만 년 전에 승랑톤이 이 부족들의 지도권을 맡고서 하나의 진리를 숭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상인종이 비교적 큰 무리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부족 사이의 평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랑톤의 시절부터 현대 중국의 시기까지 황인족은 유란시아 민족들 중에서 평화로운 축에 속했습니다. 이 종족은 나중에 들어온 아담 혈통의 유산, 적지만 강력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넷째, 녹색인. 녹색인종은 원시인 가운데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 중의 하나였고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널리 이주함으로써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이 부족들은 약 35만 년 전에 판탓의 지도 밑에서 크게 문화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녹인종은 크게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부족은 황인종과 청인종에 정복되고 노예가 되고 흡수되었습니다. 동쪽 집단은 그 시절의 인도 민족과 혼합되었고 그 잔재가 아직도 그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남쪽의 민족은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들은 거의 똑같이 열등한 주황 사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두 집단은 싸움에서 비슷하게 겨뤘는데 이는 각자가 거인 계급의 혈통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지도자가 키가 240에서 270cm나 되었습니다. 이 녹색인의 거인 혈통은 이 남쪽 나라 곧 에집트 국가의 대체로 국한되었습니다. 승리한 녹색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남색 인종에게 흡수되었고 이 남색 인종은 종족이 분산된 최초의 상기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주한 유색 인종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청인. 청인은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창을 발명했고 나중에 현대 문명에 쓰이는 많은 기술의 초보를 알아내었습니다. 청인은 황인이 가진 손과
감정과 함께 홍인의 두뇌력을 수호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후일에 지속한 어떤 유색 인종보다도 이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초기의 청인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에 속한 선생들의 설복에 반응했고 배반한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왜곡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원시 종족들처럼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으로 빚어진 소동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질을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칼리가스티아가 몰락한 뒤 약 500년이 되어 원시 종류의 배움과 종교의 부흥이 널리 일어났습니다. 올란도프가 청인종 사이에서 큰 선생이 되었고 많은 부족들은 그를 최고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존경하며 그는 이들을 참 하나님의 숭배로 돌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후일의 이 종족이 아담 혈통과 혼합함으로써 아주 크게 개선되는 시절까지 이것은 청인이 이룩한 가장 큰 진보였습니다. 유럽의 구석기 시대에 관한 연구와 탐구는 바로 이 고대의 충인의 연장, 뼈, 공예품을 발굴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른바 유란시아의 백인종은 이 청인의 후손이며 처음에 황인과 홍인이 조금 섞여 수정되고 나중에 오라 인종의 큰 부분을 동화함으로써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남색인종. 홍인이 모든 상격 종족 가운데 가장 진보한 것처럼 이 남인은 진취성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지의 고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여행해서 그 대륙을 점령했고 대대로 노예로서 강제로 옮겨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고립되어서 남색인 종족들은 홍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의 주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종족 향상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르보논의 시절에 크게 영적 각성을 체험했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홀로 남인종은 거의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보논이 부르짖은 신중의 신을 나중에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알지 못하는 일을 숭배하는 소망은 전적으로 잃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천 년까지 그들은 일종의 숭배를 유지했습니다. 뒤처져 있었지만 이 남색인 종족들은 하늘의 권력 앞에서 어느 다른 지상 종족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 종족 사이에 격심한 투쟁이 있었던 시대였으나 행성영주의 본부 가까이에서 좀 더 깨우치고 최근에 가르침을 받은 여러 집단은 비교적 화평한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루시퍼의 반란이 터지므로 이 체제가 심각하게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이후로 세계 종족들은 아무런 큰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다른 민족들은 모두 때때로 문화적, 영적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만산 때는 행성 영주 이후 시대의 큰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족 전체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불어일으킨 뛰어난 지도자 선생들만 여기 언급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지역의 작은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칼리가스티아 반란이 터지고 나서 아담의 도착까지 길고 어두운 시대에 그들은 합쳐서 문화 있는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방지했던 유익한 총체적인 영향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공간 세계에서 셋 또는 여섯의 유색인종을 진화시킨 계획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 모든 이유를 넉넉히 헤아리쳐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다양성은 자연 도태가 널리 작용하기 위해요.
우수한 혈통이 구별되어 살아남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다른 민족들이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유할 때 이 다양한 민족을 서로 교배함으로써 더 힘세고 나은 민족을 얻게 됩니다.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하게 섞임으로써 하나의 합동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라시아 종족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현재의 종족 조건 밑에서 유라시아에서 실행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파괴적일 것입니다. 셋째, 종족을 다양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경쟁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 이점은 종족의 지위의 차이, 그리고 각 종족 안에 생기는 집단 지위의 차이는 인간의 관념과 이타주의가 발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진화세기의 민족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도표는 창조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어, 카노까지 이르는 그 카노라고 하면은 에덴의 에덴 동산의 이브와 짝이 되는 남자죠. 그 카노에 이르기까지의 그 분산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 아들에서 나누난덱 아들 중에 계급의 하나인 갈리가스테아가 나오고 그것이 50만 전인데 이때 같이 그 갈리가스테아의 참모로서 100명의 유형 참모진이 따라오는데 이 100명의 유형 참모진 중에 반란이 생긴 루시퍼의 반란이 생긴 20만 년 전에 노수를 추종하는 60인의 반란에 속한 그 참모진과 그리고 반을 추종한 충성스러운 40인의 인종이 갈라져서 노쪽과 반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노쪽에서 라오타와 카노가 나오고 카노는 이후에 짝을 만들어서 여기서 카인이 탄생하고 라오타는 아담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38,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도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그 여섯 유색 인종이 오늘날에 어떻게 그 인종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산기 가족의 유색 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인접한 영토로 확장해 나갔을 때 다섯 번째 빙하, 지질학 계산으로는 셋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로 남쪽으로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유색 인종들은 그들의 태어난 빙하 시대의 혹독함과 역경으로 특별히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 빙하는 아시아에서 아주 널리 퍼져서 몇천 년 동안 동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가 높아져서 지중해가 나중에 물러갈 때까지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만 년 동안 이 산기 민족들은 산기슭 언덕 근처에서 퍼졌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일찍 나타났는데도 얼만큼은 서로 섞였습니다. 행성 영주 시절과 아담 시절 사이의 인도는 지구 표면에서 일찍이 발견된 바 가장 국제적 인구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혼합은 녹색인, 주황인, 남색인 종족을 아주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산기 민족들은 남쪽 땅에서 살기가 더 쉽고 편안함을 발견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로 옮겨왔습니다. 1차 상기 민족들, 곧 우수한 민족들은 열대지방을 피했습니다. 홍인은 북동쪽 아시아로 갔고 황인은 그 뒤를 바짝 따라갔으며 청인은 북서쪽으로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홍인은 후퇴하는 어림의 뒤를 쫓아서 일찍 북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인도의 고지 둘레를 지나면서 아시아의 동북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들 뒤에 황인 부족들이 바짝 따라갔고 이들은 나중에 홍인을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몰아냈습니다. 비교적 순수한 핏줄의 홍인종 잔재가 아시아를 벌였을 때 11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7,000명이 조금 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에게 혼합된 조상을 가진 작은 세 집단이 따라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주황인과 청인 종족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세 집단은 결코 홍인과 완전히 친하지 않았고 남쪽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 일찍 떠나갔으며 거기서 그들은 나중에 황인과 홍인의 작은 혼합 집단과 합쳐졌습니다. 이 민족들은 모두 서로 결혼했고 융합된 새 민족을 세웠으며 이 민족은 순수한 핏줄의 홍인보다 싸움을 훨씬 덜 좋아했습니다. 5천년 안에 이 융합된 민족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각자 문명을 세웠습니다. 아메리카의 그 인종은 아담의 피를 약간 받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초기의 홍인과 황인은 아시아에서 섞였고 이 연합으로 생긴 자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황인종에게 반도와 근처의 바다의 섬들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인들입니다. 황인종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6 유색인종 가운데 이 황인종이 가장 큰 무리로 살아남았습니다. 황인들이 이따금 종족전쟁에 휘말려들긴 했지만 홍인, 녹색인 중앙인들이 벌린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서로를 멸종시키는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종족은 그들의 적인 다른 종족들에게 마침내 거의 전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다섯째 빙하가 유럽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킥 민족들은 북서쪽으로 이주하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얼음이 물러가자 몇몇 다른 종족 집단과 함께 청인은 안돈 부족들이 갔던 옛길을 따라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은 연달아 파도를 이루어 유럽으로 쳐들어갔고 그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청인은 초기에 공통의 주상인 안돈의 네안데르탈 후손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 유럽의 네안데르탈은 빙하로 말미암아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갔고 이처럼 침공하는 사천인 상기 부족들을 속히 만나고 그들을 흡수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부족들은 초기에 평화에 살던 안전족속에 퇴보된 후손보다 더 영리했고 대부분 면에서 훨씬 우수했습니다. 이 상기부족들이 네안데르탈 종족과 섞인 것은 더 오래된 종족을 즉시 개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기 피의 주입, 특히 청인의 피는 네안데르탈 종족을 두드러지게 개선하였고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을 휩쓴 갈수록 영리한 부족들이 잇따라 파도처럼 밀려온 데서 나타났습니다. 뒤따르는 간빙기에 이 새로운 네안데르탈 종족은 잉글랜드로부터 인도까지 뻗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반도에 있던 청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 주로 황인과 섞였고 그 결과로 생긴 혼합 종족을 나중에 아담의 보라 종족이 얼마만큼 개량하였으며 이들은 현대의 아랍 사람, 거무스리한 설빛의 유목부족으로서 지속해왔습니다. 현대의 민족들의 상징조상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나중에 아담의 피가 섞이므로 종족 혈통이 개량되었다는 것을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우수한 종족들은 북쪽 기후, 곧 온대 기후를 찾았으며 한편 주황, 녹색, 남색 종족들은 새로 높아진 육지 다리 위를 건너 연달아 아프리카로 옮겨갔고
그 다리는 서쪽으로 물러가는 지중해를 인도양으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종족 기원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이어난 이 주한 상킥 종족은 남색인이었습니다. 녹색인이 이집트에서 중앙인을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자치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을 때 해안을 따라 팔레스틴을 따라 통해서 남쪽으로 남인의 큰 집단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체가 튼튼한 이 남색인 종족들이 에집트에 넘쳤을 때 그들은 순전히 인구의 위력으로 녹색인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남인종은 주황인의 잔재와 녹색인 혈통의 상당수를 흡수했고 어떤 남색인 부족들은 이 종족 혼합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황인이, 다음에는 녹색인, 그리고 남색인은 흑인입니다. 더욱 후에는 남색인, 청인, 그리고 수정된 녹색인의 잡종민족이 에집트를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유럽의 청인과 아라비아의 혼합 종족은 남인종을 에집트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멀리 남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상직민족의 이동이 막을 내리자 녹색인과 주황인 종족은 사라져버렸고 홍인은 북아메리카, 황인은 동아시아, 청인은 유럽을 지키고 있으며 남인종은 아프리카로 이끌려갔습니다. 인도는 혼합된 2차 상직 종족들을 품고 있으며 이 홍인과 황인이 혼합된 갈색인은 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섬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잠재성을 가진 혼합민족이 남아메리카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순수한 안돈 족속은 유럽의 가장 북쪽 지역에서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의 동북부에 살게 되었습니다. 빙하가 가장 멀리 진행한 기간에 안동 부족들의 맨 서쪽까지는 바다로 거의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잉글랜드 섬 남쪽의 좁고 길쭉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섯째이자 마지막 빙하가 침에 나타났을 때 그들을 바다로 뛰어들도록 모른 것은 되풀이된 이 빙하의 전쟁에 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바다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고 그들이 바라건대 무서운 얼음칭홍이 없을까 싶은 새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이슬란드에, 더러는 그린란드에 도착했지만 대다수는 망망한 바다에서 배가 고프고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8만 년 조금 더 전에 홍인이 북아메리카의 북서쪽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북극의 바다가 얼어붙고 그린란드에서 지역 빙원이 진행한 것은 11차 토착민의 이 에스키모 후손을 더 좋은 땅, 새 집을 찾도록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때 그린란드를 북아메리카 동북부의 땅덩어리로부터 떼어낸 좁은 해역을 안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인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약 2100년쯤 되어서 그 대륙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청인의 혼합된 혈통 가운데 돌아가 서쪽으로 여행했고 후일이 에스키모와 섞였으며 이 연합은 에스키모 부족들에게 조금 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약 5천년 전에 허드슨만의 남쪽 해안에서 인디안 부족과 외로운 에스키모 무리가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부족은 서로 의사를 전하기 어려움을 발견했지만 금방 그들은 서로 결혼했고 그 결과로 이 에스키모들은 결국 더 수가 많은 홍인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1천년 전에 백인이 처음으로 대서양 해안에 상륙할 때까지 북아메리카 홍인이 다른 인간 혈통과 가진 유일한 접촉이었습니다. 이 도표는 창조자 아들부터 어떻게 아담과 이브에 이르기까지 인종이 분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창조자 아들이 만든 물질과 아들, 딸로부터 아담과 이브가 나왔고 아담과 이브는 보라 인종을 만들었는데 이 이브가 카노와 결합하면서 카인을 생산했고
아담은 라와타와 결합하면서 산사를 생산했습니다. 이 보라 인종으로부터 아담손 종족이 나왔는데 이 아담손 종족에서 순수 아담혈통이 1640mm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손의 그 짝은 라타였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15명의 정상적인 자녀와 15명의 보이지 않는 투명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투명 자녀에서 2차 중도자가 생겼고 15명의 정상 자녀에서 아담손 손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에덴 동산으로 옮길 무렵에 1682명의 원주 여인과 노족, 아담족, 아담손족과 다 섞여 안드족이 구성이 되고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난 아벨과 셋 중에서 셋의 자손이 셋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지도는 첫째 에덴 동산과 둘째 에덴 동산의 지도로 그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첫째 동산은 지금의 그 시리아, 터키 그쪽에 톡 튀어나오는 아주 그 가느다란 반도였었고, 둘째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평야 사이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둘째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둘째 동산 저 위쪽으로 엘람이라는 곳에서는 놋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그 놋의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도도 그 아담 이후의 인종의 분산에 대한 그림인데 어, 아담이 인류 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하늘 존재였지만은 그 임무에 실패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 제대로 된 인종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야 해서 그 아담족과 아까 갈리아스의 참모 중에서 반란에 가담한 노스의 자손인 노종족이 섞이면서 어, 안드족이 태어나고 그 안드족이 어, 인도와 유럽과 아시아로 대대적으로 이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그 수메르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은 노 종족의 우선인데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리스강 어귀에서 아담 인종과 노 종족이 섞여서 수메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종족은 노 종족의 일부로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안돈족과 섞여서 아시리아인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충성스러운 어, 반을 따르는 그러한 종족으로서 아르메니아의 바누스 근처에 정착해서 그곳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아담인종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둘째 동산을 중심으로 문명을 유지했는데 아담 손이 아담의 그 손자죠.
아담손의 후예들이 코페타그 산 근처에서 활기찬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복잡하게 혼혈된 인종으로서 그 가장 다양한 인종의 피가 섞인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는 남색 인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황인종은 동아시아를 차지했고 중국 문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색 인종은 유럽에 거주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을 이루었고 후존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홍색 인종은 백색 인종에게 밀려서 아시아에서 쫓겨나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안드족의 이동에 대한 지도인데, 안드족이라고 하면 아담족과 노족과 산기 인종이 합쳐서 만들어진 인종인데, 이 안드족이 나중에 백인이라고 불리는, 드시면서 코카시안이라고 불리는 인종의 기원이 됩니다. 안드족은 기원전 15,000년 후에 투르크스탄을 거쳐서 유럽에 정착하고 남색 인종과 섞여서 크로마뇽인을 만들며 유럽에 가장 많은 아담의 자손이 살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원전 12,000년 전에는 전체 안드족의 65%가 북부와 동부 유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안드족이 인도의 북서부로 이주하면서 드라비다인과 아리안 정복자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카스트 제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 그리고 안드족은 티베트와 신장을 거쳐서 북중국에 들어가서 황인과 섞여서 한족의 조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신장의 타림 계곡에서는 15,000년간 이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분과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또 안디족은 아주 소수 그룹이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여 잉카 문명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잉카의 그 문명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인류의 아주 그 거의 불가사의 일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샷은 이렇게 안드족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을 그 잉카 지금 페루죠. 페루 지역으로 건너가서 잉카 문명을 이룬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안드족의 이주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렇지만은 그때 본고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거의 다 사라져서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기원전 6,000년 전경에는 이민족들이 침입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대체로 쫓겨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65%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10%는 이란 고원과 투르크스탄을 거쳐서 인도로 갔고 10%는 신장을 넘어서 북중부로 갔고 10%는 이집트로 가서 전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5%만이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서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주범 민족과 섞여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특히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던 안디족은 기원전 1800년경에 북샘족이 흡수되면서 더 이상 순수한 안디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을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분이 지났네요.